1장. 정년퇴직. 20년 동안 다녔던 그 마지막 날, 정년퇴직을 맞은 양 씨는 묵묵히 사원증을 반납하고 회사 정문을 빠져나와 차를 몰았다. 익숙한 길, 하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백미러 속으로 중소기업 건물의 평범한 실루엣이 멀어질 때 그의 어깨 위에서 20년간 눌러왔던 무형의 무게가 쑥 빠져나가는 듯했다. 묘한 해방감. 그러나 그 해방의 뒤끝은 시리도록 공허했다. 3년 전 이혼으로 와이프와 남이 되었고 하나뿐인 딸은 엄마 품에 있었다. 직장이라는 마지막 구속마저 사라진 지금 삶의 모든 닻을 잃은 채 이제는 완전 홀로 남겨진 것이었다. 그런저런 상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끝에 빌라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싸늘한 11월 달 집안의 냉기였다. 보일러를 돌리지 않은 집 안은 물리적인 온도 이상으로 그의 고독감을 증폭시켰다. 이 싸늘함, 이 고요함, 밀려드는 외로움은 여느 때와 달리 아주 감수성 짙게 그의 내면을 적셨다. 양 씨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들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잔을 들이키며 앞으로의 막막한 날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과연 이 빈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은 상념에 잠겼다. 캔을 땄다. 쉬익 하는 청량한 소리가 이 황량한 침묵을 잠시나마 갈랐다. 그러나 그는 곧 결연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좌절의 감수성을 뚫고 숨겨왔던 그의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맥주캔을 들고 침실이 아닌 가장 구석진 작은 방 문 앞에 섰다. 양 씨가 작은 방의 문을 열자 침묵하던 방 안에서 형형색색의 모니터 불빛이 터져 나와 그의 얼굴을 날카롭게 비췄다. 바깥의 싸늘한 냉기와 완전히 분리된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이 별세계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 방은 방 크기에 어울리지 않게 창문 쪽 코너를 따라 기역자로 꺾인 맞춤형 책상으로 거의 채워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모니터 3개, 태블릿 PC, 노트북,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본체까지 냉철한 분석가의 도구들이 빈틈없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벽에는 가로 2m에 달하는 커다란 보드 칠판이 경주로 분석도, 마인드맵, 배팅 전략 시뮬레이션 등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이건 마치 어디 보안실 사무실의 작전 상황실 같은 느낌이었다. 여기가 바로 양 씨가 퇴직을 염두에 두고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꾸민 경마 작전 상황실이었다. 이 짜임새 있는 놀라운 준비력이야말로 그의 절박함과 새로운 삶에 대한 야망을 대변했다. 양 씨는 작전 상황실과 같은 곳에서 맥주캔을 연속 따서 마시며 다짐했다. 그동안 소액 용돈벌이와 살림에 보탬을 주던 고마운 경마는 이제 본격적인 생활 경마가 되어야 했다. 그는 냉철하게 현실을 짚었다. 모바일로 집에서 5만 원 한도의 베팅으론 월급 이상의 목돈을 딸 수 없다. 이젠 시간도 철철 넘치니 이 상황실에서 데이터를 파고들어 열공하리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과천 본장으로 넘어가 베팅 금액을 키워 꾸준히 월급 이상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굳은 결의였다. 그 목표는 주말마다 경마장에서 주급처럼 돈을 만들고 평일에는 그 돈으로 일하느라 못 다녔던 여행도 가고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도 갖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새로운 경마장을 짓고 있는 영천으로 이사 가서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었다. 싸늘한 냉기 속에서도 그의 결의만큼은 뜨거웠다. 그의 새로운 인생제 2막은 이 밀실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2장. 1년 후 청량리역에서 11월 말에 쌀쌀함이 깊게 묻어있는 늦은 오후. 양 씨는 청량리역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오후 5시를 훌쩍 넘긴 시간, 해가 짧아진 도심은 벌써 어스름 속에 잠겨 있었다. 역 앞은 일상과 절망이 뒤섞인 채 묘한 활기로 가득했다. 노점상의 희미한 불빛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싸구려 술집 간판의 네온사인이 축축한 아스팔트 위를 붉게 물들였다. 찬 바람이 코끝을 때리자 양 씨는 코트 깃을 올려 세웠다. 그의 얼굴은 1년 전이 결연함 대신 고단함과 고뇌가 깊게 팬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의 지친 표정,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왠지 모르게 허름해진 차림새가 치밀했던 1년의 시간을 웅변하고 있었다. 광장 한쪽 구석, 신문지를 덮고 웅크린 채 잠든 노숙인들의 행렬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는 양 씨의 마음은 착잡했다. 저들도 한때는 닻을 내렸던 삶이 있었을 것이다. 남 같지 않은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기시감이 그의 심장을 훑고 지나갔다. 양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여관으로 들어섰다. 그의 목적지는 강원도 정선 사북행 무궁화 열차였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무궁화호 열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 씨는 지정된 좌석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청량리의 불빛이 빠르게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이어폰을 꽂고 넷플릭스를 틀었다. 현실을 잠시 외면하고 싶었다. 열차가 제천역을 지나고 잠시 후 그의 옆자리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올라탔다. 짐 정리 소리가 멎자마자 그녀는 몸을 창가 쪽 어둠으로 완전히 돌려버렸다. 양 씨의 귀에는 이어폰의 배경음을 뚫고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여자는 소리 내 울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은 듯했지만 간헐적인 얕은 흐느낌은 공기를 타고 미세하게 전달되었다. 양 씨는 당황했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남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은 몹시 불편했다. 멋쩍어진 그는 애써 이어폰 볼륨을 높여 외면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울음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양 씨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흠칫 돌려 그녀를 곁눈질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으로 얼굴을 파묻은 채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살짝 들썩이는 그녀의 어깨는 멈추지 않는 깊은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와 같은 절망의 길을 가는 걸까? 양 씨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동질감, 그리고 불편함 사이에서 고뇌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기차 내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손님 여러분, 잠시 후 사북역에 도착합니다. 양 씨는 벌떡 일어났다. 길었던 여정의 끝이었다. 그가 짐을 챙겨 문 쪽으로 향할 때 옆자리 여인도 흐느낌을 뚝 멈추고 그의 뒤를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사북역의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함께 나섰다. 역 앞 광장에는 도착하는 열차를 기다리던 택시들이 엔진을 켜고 있었다. 양 씨가 카지노 셔틀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광장 한쪽에 멈춰 섰을 때였다. 그 옆에 여자는 망설임 없이 빈 택시를 잡더니 기사에게 카지노 방향을 짧게 외치고는 빛의 속도로 내달렸다. 그녀의 뒷모습은 아까까지 울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절박하고 빨랐다. 홀로 남겨진 양 씨는 쌀쌀한 밤바람을 맞으며 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응시했다. 드디어 내가 카지노까지 왔구나. 3장 강원랜드. 양 씨가 탄 셔틀버스는 금세 강원랜드의 화려한 정문에 도착했다. 번쩍이는 외관과 달리 그가 들어선 카지노 객장은 격렬한 혼돈의 도가니를 드러냈다. 카지노가 아니라 돗대기 시장판이군.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야. 양 씨는 속으로 뇌까렸다. 객장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인파로 가득했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화려한 불빛은 이 아수라장을 비추는 감시등처럼 느껴졌다. 좁은 공간에 억지로 밀어 넣은 듯한 테이블 다이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에워싸고 있었다. 다이마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정식으로 칩을 놓고 앉는 플레이어 자리는 물론 뒤에서 따라 배팅하는 뒷전 자리조차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었다. 수백 명의 인간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텁텁한 공기, 그리고 끊임없이 웅성거리는 소음만이 객장 전체를 뒤덮었다. 양 씨는 이 혼잡함 속에서 과거의 기억, 돈을 향한 냉철한 유혹을 강렬하게 떠올렸다. 예전의 동부지역 대형 카지노, 아틀란틱 시티와 코네티컷주 모이건 선에서의 일이었다. MIT 공대 천재 학생들과 교수 2명이 팀을 짜서 블랙잭 다이에 앉아 카드 카운팅을 해가며 라스베거스는 물론 전 세계 유명 카지노를 무너뜨렸던 일은 전설처럼 남아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부분의 카지노는 딜러가 카드를 섞는 셔플 대신 기계가 카드를 섞는 자동 셔플기를 도입했다. 카드를 카운팅하여 합심해 베팅하는 플레이어들을 엄격히 막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강원랜드 역시 이 시스템을 본받아 웬만한 다이를 모두 자동 셔플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양 씨는 그래도 미국에서 이런 기계에 너무 익숙했다. 정확한 카드 카운팅은 어려워도 블랙잭 다이에서 이기는 패턴과 기세를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 복잡하고 질서 없는 곳에서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만은 피해야 했다. 양 씨는 딜러가 버스트를 자주 하는 다이, 즉 딜러가 카드가 자주 죽고 플레이어들이 돈을 따고 있는 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30다이 블랙잭 테이블에 멈췄다.
그곳에는 아까 기차 안에서 내 옆자리에서 흐느끼며 울던 50대 초반의 여인이 있었다. 기차 안에서의 절박함은 사라지고 그녀는 일행으로 보이는 또래 여자 한 명 그리고 남자 한 명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베팅을 하고 있었다. 한 판에 대략 10만원에서 15만원 내외로 베팅하는 것을 보니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 보였다. 양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 뒤에서 뒷전 플레이를 하느니 잠시나마 같이 기차를 타고 왔던 그 여자 뒤가 낫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뒤에 서서 딜러와 플레이어들의 패를 주시했다. 양 씨는 매번 베팅하는 대신 딜러가 약해져 연속 버스트가 되어 죽어나가는 불슈가 올 때만을 기다렸다. 기회가 포착되자마자 그는 주저없이 그 나이에 최고 베팅 한도인 30만 원을 그 여자 칩 옆에 따라 놓는 사이드 베팅을 감행했다. 양 씨가 사이드 베팅을 할 때마다 그 나이의 플레이어들이 연이어 돈을 따기 시작했다. 연속된 승리에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양 씨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카지노 특유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내 기차 안에서 잠깐 마주쳤던 그 남자임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양 씨는 그녀의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며 베팅에 집중했다. 딜러가 강세로 돌아서 플레이어들이 계속 돈을 잃을 때는 미련 없이 그 다이를 벗어났다. 양 씨는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카지노 객장을 구경하며 다니다가 다시 그 다이에 와서 딜러의 기세를 살폈다. 딜러가 약해지는 불슈가 오면 또 여지없이 최고 베팅한도 30만 원을 사이드로 걸며 치열한 심리전을 벌였다. 그렇게 놀다 보니 어느새 새벽 5시. 퇴장이 얼마 남지 않았고 피곤도 몰려왔다. 양 씨는 현금으로 바꾼 250만 원을 손에 쥐고 카지노를 빠져나왔다. 택시를 잡아타고 사북역 앞 식당에 도착한 그는 뼈해장국에 군만두를 추가하고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뜨끈한 국물을 넘겼다. 소주 몇 잔을 기울이다 문득 드는 생각. 경마는 변수가 너무 많았었어. 날씨와 주로의 변수, 말의 컨디션, 각 마방의 지랄 같은 작전과 기수들의 컨디션이나 심리적 부담감. 내가 밤새 열공해서 노림수를 가졌던 말이 잘 달리다가 폐출혈로 꼴찌를 하지 않나, 늘 앞선에 붙던 말이 느닷없이 늦발주하지 않나 등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 그것들로 인해 모든 것이 망치기 일쑤지. 그는 남은 소주를 입 안에 털어 넣었다. 하지만 카지노는 달라. 여기도 개판이지만 적어도 확률과 패턴은 존재해. 이 복잡한 다이들이야말로 내가 이기는 법을 아는 마지막 선택지다. 경마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아. 그는 오늘 승리가 운에 크게 의존했다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안도감을 얻었다. 그래도 첫날에 250만 원 땄으면 선방했다. 뒷전 배팅도 나쁘진 않은데 예전 실력은 여전한데. 흡족히 식사를 마친 양 씨는 식당 바로 앞 허름한 모텔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뱉으며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지쳐 축 처지지 않았다. 승리의 기운과 함께 이 절망의 도시에서 다시 설 희망을 품은 채였다. 양 씨는 사북역 주변 모텔에 머물며 카지노를 시작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절대 정해진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블랙잭 테이블 곳곳을 돌아다니며 딜러가 약해지는 좋은 흐름을 포착하고 그나마 마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뒤에 서서 뒷전으로 최고 금액을 베팅하며 돈을 땄다. 아주 기분 좋은 한 주가 흐르고 객장 안 사람들이 익숙해질 즈음 기차에서 같이 왔던 그 여자 일행이 다시 나타났다. 양 씨는 기차 옆자리에 앉았던 인연으로 그 여자 뒤에서 뒷전 사이드 베팅을 시작했다. 양 씨가 베팅하면 그들도 따라 최고액인 30만 원을 걸었고 양 씨가 카드의 나쁜 흐름을 감지하고 베팅을 3만 원이나 5만 원으로 줄이면 그들도 따라 줄였다. 이렇게 큰 손실을 피하고 칩을 야금야금 따면서 모두 크게 이기는 기분 좋은 날이 이어졌다. 결국 모두가 크게 승리한 저녁, 사북역 근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며 통성명했다. 그들은 제천에서 대형 식당을 여러 곳 운영하는 유지들이었다. 기차에서 울었던 여성은 남편인 김 사장이 밤낮으로 카지노에 빠져 속상했던 것이고 한편으로는 카지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울었다고 설명했다. 그날 차가 고장나 우연히 양 씨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했다.
양 씨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경마를 오래 취미로 하다 정년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마의 거액을 베팅했었다고 했다. 경마는 수십, 수백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마방 작전이나 기수 컨디션에 따라 경주가 꼬이기 일쑤죠. 소액으로 즐길 때는 괜찮지만 큰 베팅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깨닫고 다시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양 씨는 미국에서 10년간 전문 갬블러 생활을 했고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살면서 하루에 8만 달러 가까운 돈을 잃어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블랙잭 하나만은 반드시 이기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블랙잭에서 딜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딜러는 한 명인데 왜 7명이 플레이어가 못 이기는가? 그것은 맨 끝에 앉는 말고 플레이어가, 즉 마지막으로 카드를 받는 자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초구는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베팅하는 사람을 뜻한다. 딜러 카드가 강한 흐름일 때는 말고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죽더라도 카드를 더 받아서 딜러의 흐름을 저지하고 함께 죽여야 한다. 또 딜러 카드가 약할 때는 자신이 받을 카드를 무리해서 스플릿하거나 더블 베팅하는 것을 삼가서 딜러가 버스트되는 흐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말고가 플레이하면 다른 사람들은 딸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딜러 패를 죽이는 역할에 치중하다 보면 제대로 딸 수 없다. 수많은 돈이 눈앞에서 카드 한 장 받고 안 받고로 결정되는데 누가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플레이어를 살려주는 게임을 하겠는가. 그래서 항상 딜러가 플레이어를 이기는 것이라고 양 씨는 말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말고 자리에 세우면 안 됩니다. 경마 예상가를 잘못 만나면 그날 완전 개털되는 것 마냥 블랙잭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말고 자리에 앉아서 플레이하면 올인되는 겁니다. 게다가 강원랜드 카지노는 자리가 예약제라 이상한 사람이 말고 자리에 앉아 플레이하면 그날은 끝이었다. 양 씨는 몇 명이 담합해서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을 말고 자리에 앉히고 그의 신호로 베팅하는 것이 카드 카운팅 위반 조항에 의해 출입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술자리가 무르익었고 김 사장이 양 씨에게 제안했다. 양 선생이 저희를 위해 앵커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앵커는 미국 카지노에서 말고 자리를 뜻하는 말로 그만큼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카드 카운팅을 해주신다면 나중에 수익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 씨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좋다 고 승낙했다. 그들의 굳건한 동맹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곧바로 실행되었고 한 달 동안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결국 카지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양 씨만 6개월 카지노 출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다시 대책을 세우는 술자리. 이번에는 사북이 아닌 김 사장이 운영하는 제천의 큰 고깃집이었다. 그곳에서 김 사장은 양 씨에게 더 큰 무대 마카오로 가자는 제안을 했다. 양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네, 한번 가보죠. 모두들 박수를 치며 화기애애한 술판이 절정에 다다랐다. 그렇게 양 씨의 말년은 인생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마카오 성공기, 카드 카운팅의 나날들. 1. 마카오 입성, 황금빛 유혹. 겨울의 끝자락, 양 씨 일행은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에 입성한다. 강원도 정선의 내륙 카지노와는 차원이 다른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초고층 호텔들과 황금빛 리조트들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유혹의 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습하고 뜨뜻한 남극의 공기, 고급 향수 냄새가 뒤섞인 카지노 객장은 웅장했고 베팅되는 칩의 규모는 양 씨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마카오의 게임 환경은 양 씨에게 완벽했다. 특히 마카오의 중규모 카지노들은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양 씨 일행은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에 이곳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1년 동안 양 씨는 앵커 자리에 앉아 특유의 냉철한 분석력으로 카드 카운팅을 수행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확률 계산으로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딜러의 기세가 꺾이고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불슈가 올 기미가 보이면 양 씨는 미묘한 신호를 보냈고
김 사장 일행은 그의 베팅 규모를 신호로 삼아 함께 최고 금액을 베팅했다. 마카오의 높은 베팅 한도는 이들의 수익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주었다. 승승장구였다. 2박 3일 일정 동안 억대의 돈을 따는 날이 흔해졌고 양 씨는 한국에 도착할 때마다 딸아이의 통장에 꼬박꼬박 돈을 저축했다. 그 돈은 딸아이의 미래라는 그의 유일한 가치였다. 양 씨 일행이 마카오를 누빈 지 1년째. 그들은 카지노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온 승률 좋은 팀으로 조용히 입소문을 탔다. 그들의 성공은 마카오의 중규모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 삼합회의 수장 롱밍, 위 귀에도 들어갔다. 롱밍이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양 씨가 또다시 거액의 승리를 거두던 새벽, 테이블 주위의 보안 요원들이 양 씨 일행의 일관된 패턴을 롱밍에게 직보했다. 롱밍은 양 씨의 능력이 단순한 행운이나 잔재주가 아닌 카지노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냉철한 카드 카운팅 분석력임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날 밤, 게임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던 양 씨 일행 앞에 검은색 정장 차림의 건장한 사내들이 불쑥 나타났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유로 양 씨만 따로 분리했다. 양 씨가 안내된 곳은 롱밍이 소유한 카지노 건물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다. 스위트룸 안에는 칠흑같이 검은 눈빛과 서늘한 미소를 지닌 사내, 롱밍이 기다리고 있었다. 양 씨가 들어서자 롱밍은 와인잔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양 선생의 능력이 이 작은 테이블에서 사라지기엔 너무 아깝소. 롱밍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 카지노의 가장 중요한 자리, 내 자금을 불릴 자리에 앉아주시오. 나를 위해 일해준다면 당신은 마카오 최고의 부를 누리게 될 것이오. 롱밍의 제안은 협력이 아닌 강요였다. 그가 가리킨 창밖 아래로 마카오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되 대신 나를 위해 일하시오. 거절은 곧 물리적 위협과 소멸을 의미했다. 김 사장 일행은 그날 이후로 양 씨와 접촉할 수 없었다. 삼합회는 양 씨를 스위트룸에 머물게 했으나 이는 철저히 감시되는 호화로운 감옥이었다. 양 씨는 롱밍의 카드 카운팅 머신이 되었다. 그의 임무는 오직 하나, 롱밍이 지시하는 대형 테이블에 앉아 앵커 역할을 수행하며 삼합회 조직의 자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 사적인 시간은커녕 휴식 시간에도 조직원들은 그림자처럼 그를 감시했다. 그는 돈을 따는 기계였고 영혼 없는 노예였다. 감금 2개월째, 양 씨는 절망 속에서 첫 번째 탈출을 시도했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인파 속으로 숨어들어 필사적으로 중국 공안 청사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불법 감금과 삼합회의 비리를 고발하면 구조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공안 청사에 발을 들인 지 몇 시간 만에 그는 다시 삼합회 조직원들에게 끌려 나왔다. 양 씨는 공안이 이미 삼합회와 깊숙이 결탁해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다. 삼합회와 공안은 한 통속이었다. 이 처절한 배신감은 양 씨의 영혼을 깊이 긁어냈고 그는 다시 잡혀와 훨씬 더 삼엄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틈틈이 딸아이 통장에 돈을 붙인 것을 생각하며 버텼다. 그 후 4개월, 양 씨는 두 번째 탈출을 감행했다. 이번에는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미리 낌새를 챈 조직원들에게 발각되었다. 롱밍은 격분했고 양 씨는 마카오 앞바다에 정박된 삼합회 소유의 선박으로 끌려갔다. 배 위에서 롱밍은 서늘하게 말했다. 당신의 쓸모는 머리에 있지 다리에 있는 게 아니다. 두 번 다시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해야지. 양 씨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결국 그의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똑바로 걸을 수도 없게 되었다. 육체적 고통과 영혼의 절망 속에서 양 씨는 자신이 완전히 통제되는 베팅 머신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온 김 사장 일행은 양 씨의 연락 두절을 감금으로 확신하고 한국국제경찰에 신고했다. 김 사장의 상세한 증언과 국제경찰의 끈질긴 공조 수사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총 6개월의 감금 끝에 양 씨는 한국국제경찰과 김 사장 일행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그는 다리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지옥 같은 마카오에서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계절이 깊어진 가을날, 양 씨는 병원 앞 벤치에 목발을 짚고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17살이 된 딸아이가 서 있었다. 아빠,
다리는 왜 그래? 왜 목발을 짚고 있어? 딸은 눈에 띄게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양 씨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딸은 통장을 펼쳐보고는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통장에는 아버지가 마카오에서 피와 절망으로 번 돈이 고스란히, 그리고 거액으로 들어있었다. 이 돈이 뭐야? 어디서 났어? 양 씨는 딸의 근심 어린 눈빛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고 길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폐부 깊숙이 들어온 연기가 그의 고통과 안도감을 동시에 대변하는 듯했다. 20년 직장 생활의 퇴직, 경마의 파국, 마카오의 황금빛 유혹, 삼합회의 폭력, 그리고 끊어진 아킬레스건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딸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양 씨는 고개를 숙여 담배를 깊이 한 번 더 태웠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회한과 딸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사실은 말이야. 그는 비로소 그의 파국과 희망이 공존하는 기나긴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다.